한 해 평균 42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중 88%는 친부모나 양부모의 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2020년 10월 13일 16개월 된 한 아이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정인이가 떠난 그날부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2시 50분경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6개월 여아가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대목동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시 52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즉시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오후 3시경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음 본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체중 8.1kg, 같은 나이 평균의 65% 수준이었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복부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30년 경력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상만 봐도 명백한 학대 사망이었습니다. 양부모를 처음 대면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양모 장하영은 침착한 표정으로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죠. 양부 안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기업 근무자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었고 7살 친딸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늑골 16개 부위 골절, 쇄골과 대퇴골 골절, 척추 손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췌장 완전 파열이 사인으로 밝혀졌죠. 법의관은 성인이 전력으로 밟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손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골절 흔적도 다수 발견됐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 학대가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정인이는 2020년 2월 입양됐고 처음 2달은 평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부터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됐죠. 양모는 정인이가 음식을 느리게 먹는다며 폭행했고 울면 시끄럽다며 입을 막았습니다. 목욕시킬 때는 찬물에 담그는 일도 있었다고 양부가 진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차례의 신고 기회를 모두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5월 25일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였죠. 정인이 몸에서 여러 개의 멍을 발견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양모의 몽고반점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6월 29일 차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신고였는데 역시 수면교육 변명으로 넘어갔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는 9월 23일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정인이 입안에 심각한 상처를 발견하고 명백한 학대라며 신고했죠. 하지만 양모가 지정한 다른 병원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아오자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일 후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월 13일 아침 양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부를 수차례 발로 밟았고 아이가 토하자 더 세게 폭행했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정인이가 의식을 잃은 후에야 119를 불렀지만 췌장이 파열되며 이미 대량 뇌출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CCTV와 휴대폰 분석을 통해 양모의 일상적 학대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경 학대가 시작됐고 주로 식사 시간에 집중됐죠. 양부에게 보낸 메시지엔 정인이 때문에 미치겠다, 입양 취소하고 싶다는 내용이 수십 건 발견됐습니다. 양부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니 더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는 항상 구석에서 혼자 놓았고 간식 시간에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한 교사는 정인이가 어른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5월 이후로는 웃는 모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홀트 아동복지의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입양 후 1년간 사회 방문이 의무였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화상통화로 대체했죠. 10월 15일 방문 예정이었는데 정인이는 이틀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입양기관도 아동보호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건 2021년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입니다.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죠.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 3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최종적으로 10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은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단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양모는 훈육 차원이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속적이고 잔혹한 학대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물건처럼 여긴 잔혹한 범죄라는 판결문에 법정이 숙연해졌죠. 양부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양모의 형량이 징역 35년으로 감형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 아동보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는 정인 2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첨제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입니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졌고 공소시효도 없앴습니다. 즉각분리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명백하면 72시간 내에 아동을 분리보호합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827명의 아동이 즉각 분리됐고 이 중 92%에서 실제 학대가 확인됐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현장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되고 필요시 강제 진입도 강해졌죠. 야간이나 휴일에도 즉시 출동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일 확인하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신고 의무자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의사, 교사 등이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랐죠. 2022년 신고 의무자 신고율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도 대폭 증원됐습니다. 2020년 290명이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024년 현재 824명으로 늘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71개소에서 95개소로 확대됐습니다. 24시간 핫라인도 구축돼 언제든 신고와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입양 절차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됐죠. 예비 양부모 교육은 8시간에서 40시간으로 5배 늘었고 심리검사도 의무화됐습니다. 입양 후에는 2년간 최소 8회 이상 방문 점검을 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580억 원에서 2024년 2340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죠. 피해 아동 쉼터는 76개소에서 142개소 늘었고 심리치료 지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도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많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46명, 전년보다 오히려 3명 늘었죠. 학대 행위자의 83.2%가 여전히 부모입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2천 건에서 2023년 5만 4천 건으로 늘었지만 실제 학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건 늘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이는 깊이 상처받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은 뒤에야 어른들이 개입하게 되죠. 예방이 최선인데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벽을 낮추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수사관들과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동사건은 생명이 걸린 일이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정인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3번의 신고를 놓친 대가가 결국 한 생명이었으니까요. 법원의 인식 변화도 더뎌 보입니다. 2023년 아동학대 사건 중 실형 선고는 22.7%에 불과했죠. 여전히 원만한 가정 유지, 부모의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인권보다 가족 유지를 우선시하는 구시대적 판결들입니다. 재학대 방지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학대 판정을 받은 부모의 26.3%가 1년 내 재학대를 저지릅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형식적이고
강제 상담 명령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죠. 가해의 부모를 변화시킬 근본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AI가 신고 패턴을 분석해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죠. 위험도가 높은 가정은 선제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초기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제 비교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아동학대 사망자가 한국은 1.21명, 일본 0.74명, 독일 0.44명입니다. 선진국 대비 2에서 3배 높은 수치죠. 예산도 GDP 대비 0.02%로 OECD 평점 0.08%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시민사회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지키는 사람들 같은 시민단체가 20개 이상 생겼죠. 아동학대 판결을 모니터링하고 솜방망이 처벌엔 항의 시위를 합니다. 2023년엔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부실 수사가 34건이나 됐습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50곳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를 독려합니다. 한 IT 기업은 학대 지후 감지 앱을 무료로 개발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선정적 보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심층 보도가 늘었죠. 매년 정인이 기일에 맞춰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는 특집 보고가 이어집니다.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초중고에서 연 4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교사 대상 교육도 연 8시간으로 늘어 조기 발견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대응도 체계화됐습니다. 모든 종합병원에 학대 전담 간호사가 배치됐고 의심 사례 발견 시 24시간 내 신고가 의무화됐죠. 2023년 의료기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의료진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사진, 영상을 첨부해 즉시 신고할 수 있죠.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가 전체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됐습니다.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24시간 긴급 출동팀을 운영하죠. 부산은 AI 음성 분석으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역별 맞춤 대응이 시작된 겁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친딸도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정신적 학대에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고 있죠. 이처럼 간접 피해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3년 기준 형제 자매 피해자 지원이 2,100여 명에 달합니다.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치료 명령제도 도입됐습니다. 학대 부모는 의무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죠. 이수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2022년 도입 이후 재학대율이 26%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작은 성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보호 예산 확대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 중입니다. GDP의 0.1%를 아동보호에 투입하자는 내용이죠. 현재 5배 수준입니다. 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실현되면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아 수는 급감했습니다. 2020년 492명에서 2023년 178명으로 64% 줄었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탓입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입양 가정은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경찰 수사 방식도 진화했습니다. 모든 학대 의심 사례는 보디캠으로 녹화하고 전문가 동행이 원칙이 됐죠. 피해 아동 진술은 특별조사실에서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2차 피해를 막고 증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도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2022년부터 각 지검에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배치됐죠. 구속 기준도 강화돼 학대치사는 원칙적 구속 수사가 됐습니다. 기소율도 2020년 34%에서 2024년 67%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판사들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사건 담당 판사 교육을 의무화했죠.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실형 선고율이 28%로 전년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진전은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 의식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의 가정사라는 인식에서 우리 모두의 일로 바뀌었죠. 2023년 일반 시민 신고가 전체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이웃의 관심이 아이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계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성당, 절에서 아동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죠. 종교 지도자 2만여 명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신도들 대상 교육도 활발합니다. 도덕적 권위를 활용한 인식 개선 노력입니다. 학계의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논문이 2020년 142편에서 2023년 478편으로 3배 이상 늘었죠.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정기협의체를 구성했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죠. 2023년엔 한국의 즉각 분리 제도가 아시아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인이 부모님, 생모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만난 17살 소녀였죠.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며 자책하십니다. 그분께 죄가 있다면 가난뿐입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정인이가 묻힌 양주 하늘공원 묘원엔 지금도 참배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매주 수십 명이 찾아오죠. 장난감, 편지가 수북이 쌓입니다.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들. 우리 사회의 속죄이자 다짐입니다. 최근 이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살 남아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왔죠. 계부가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즉각 분리제로 바로 보호했고 계부는 구속됐습니다. 정인이법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40명 이상의 아이들이 여전히 학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개선됐지만 완벽하지 않죠. 신고가 늦거나 판단이 틀리거나 보호가 부족한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증거입니다. 형사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바로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상처받고 때로는 생명을 잃은 뒤에야 개입하게 되는 현실. 예방이 최선인데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벽을 낮추는 일, 제도와 인식의 장벽을 함께 허무는 일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신고하세요. 괜한 오해였다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진짜였다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망설임이 비극을 만듭니다. 112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1391로 연락주세요. 전문가 여러분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의사, 교사, 보육교사 여러분이 최전선입니다. 아이들의 SOS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죠? 혹시나 아프면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아이들을 지킵니다. 정인이는 이제 없지만 정인이가 남긴 변화는 계속됩니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개선되고 인식이 달라지고 있죠.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인이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습니다. 정인이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인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네가 남긴 숙제를 꼭 해결할게. 다른 아이들은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만 해.